오늘 새벽부터 충격적인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20일 기준 이란 대통령 에브라임 라이시가 탑승한 헬기가 추락하여 그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 동부 아제르바이잔 지방에서 일어났으며 라이시 대통령과 외무장관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이안이 탑승한 헬기가 하드랜딩을 시도하던 중 앞천후 속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팀이 즉시 파견되었으나 심한 안개와 험준한 지형 때문에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 외에도 여러 정부 고위 인사들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가 미디어는 초기 보고서에서 앞천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란 내외에서 큰 충격을 주었으며 많은 나라들이 조의를 표하고 있지만 이란과 밀접한 관계로 이어진 이스라엘과 미국에게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시 미국의 대응은 다각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일 것이 분명합니다. 군사 및 정치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의 정치적 불안정을 이용하여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기회라고 생각할 것인데요. 미국은 이란이 정치적 혼란을 겪는 동안 미국이 그토록 경계해왔던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및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정밀 타격이나 사이버 공격과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이란의 핵 및 군사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아 이란의 군사적 능력을 제한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전 세계에 미국의 건재함을 다시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를 고려해 최근 이란이 후티 반군과 같은 대리인을 통해 미국의 군사기지에 공격을 가한 상황에서 미국은 이란과 그 대리인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이란의 군사 및 경제 기반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시사합니다. 또 이번 기회를 틈타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동 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통해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고 G7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이란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지역 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시 미국은 군사적 억제력 강화, 강력한 보복 조치,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다각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이란의 정치적 불안정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란의 군사적 능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닌 이란의 최고 결정권자의 헬기 사고는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란은 최근 몇 년간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사고 역시 노후화된 항공기와 부품 부족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헬기 추락 사건 이후 이란 정부는 국가적인 애도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과 직간접적으로 엮여있는 나라들은 이번 사고로 인한 외교적 영향을 주시하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의 관계가 돌변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고로 실종된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은 1960년 이란 마슈하드에서 태어난 이란의 정치인으로 2021년 6월 이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이란의 보수파 정치인으로 이슬람 공화국 내에서 강경한 사법적 경력을 통해 두각을 나타낸 인물입니다. 라이시는 강경한 대외 정책을 추구하며 특히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서방과의 갈등을 계속했습니다. 이란의 보수적 이념은 이슬람 율법에 기반한 통치와 최고 지도자인 종교 지도자의 절대권위를 중심으로 자신의 권력을 키워갔는데요. 이슬람 나라들의 특징인 종교 정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샤리아는 모든 법률과 사회 정책의 기초가 되며 여성의 권리, 형벌제도, 경제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슬람 국가는 최고 지도자가 국가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모든 중요한 정책과 법률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지며 이는 이란 역시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의 정치 시스템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 이러한 이념들로 인해 이슬람 국가들의 상반된 종교 정치 이념으로 전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은 국가 운영에서 종교적 권위를 절대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런 두 나라의 보수적 성향으로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촉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란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헬기 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은 중동의 정치 및 군사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이란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한 이스라엘-이란 전쟁 양상과 미국의 정치 동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은 이란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란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 더 공격적인 맹공을 퍼부을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위협을 강조해왔으며, 이란의 지도부 교체는 이러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이 최종 확인된다면 이란 내에서는 권력 투쟁이 격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는 군부와 혁명수비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내부 갈등은 이란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약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내부 혼란을 이용해 전략적 이점을 취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들과 적대시하는 나라에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공백이 생긴다면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모두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해왔으며,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뿐만 아니라 다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사망해 집권자들의 권력 공백이 생긴다면 지금처럼 이란을 못마땅해 하는 이스라엘로서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국가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인식해왔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성될 경우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이스라엘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온갖 수단을 동원해왔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격, 비밀 작전, 그리고 때로는 공개적인 군사 행동을 포함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은 이스라엘에게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세계 군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란의 대응 능력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이후 이란 내부에서는 심각한 권력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란의 정치 구조는 여러 파벌 간의 권력 다툼이 빈번한데, 특히 군부와 혁명수비대 간의 갈등이 주요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부 갈등이 이란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사실 이란의 정치 체계에서 군부와 혁명수비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설립된 군사조직으로 이란의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혁명수비대는 이슬람 혁명의 가치를 수호하고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군부는 전통적인 군사조직으로 혁명수비대와는 다른 권력 구조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과 혁명수비대 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상호의존적입니다. 라이시는 혁명수비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정치적 경력을 쌓아왔고, 특히 2017년과 2021년 대선에서 혁명수비대의 지원은 그의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내에서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라이시는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라이시의 대통령 임기 동안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안보와 군사정책의 중심에 있었고, 라이시는 혁명수비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혁명수비대는 이란 경제의 주요 부분을 통제하고 있으며, 라이시는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려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란 내 반미 사상의 강화입니다. 혁명수비대는 건설, 에너지, 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경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라이시는 혁명수비대의 경제적 자원을 통해 국가 재건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라이시는 혁명수비대의 강경한 입장을 지지하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이란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라이시와 혁명수비대 간의 밀접한 관계는 이란 내부 정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라이시는 혁명수비대의 지원을 통해 보수파 정치인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개혁파 정치인들과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며, 결론적으로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과 혁명수비대 간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며 서로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세력인 이란 군부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시 이란 군부는 여러 단계에서 복잡한 정치적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군부와 혁명수비대 간의 권력 다툼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통적인 군부는 혁명수비대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며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라이시의 사망을 기회로 삼아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 할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옹호하는 새로운 지도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인데, 이 과정에서 군부와 혁명수비대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며 심하면 내부 무력 충돌까지 야기될 수 있고 내전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순서는 안 봐도 뻔합니다. 혼란한 내부 갈등의 촉발로 인해 외부 세력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와 정치 체제 또한 매우 안정적이고 탄탄합니다. 국토 면적과 인구는 적지만 무시할 수 없는 국력을 갖춘 국가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산과 힘은 미국과 유럽에 진출해 있는 유대계 인맥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2020년 기준 미국 내 유대계는 760만 명, 전체 인구의 2.4% 정도지만 그야말로 소수정예의 막강한 힘을 보입니다. 실제 미국 100대 부자의 3분의 1, 명문대 교수진의 40%, 상원의원의 11%, 대법관의 3분의 1이 유대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스티브 발머, 인텔의 앤디 그로브,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세르게이 이브린,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등 대표적인 미국 기업의 상당수가 이스라엘계이며 세계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 또한 유대계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SC은행, 시티그룹,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체이스 맨해튼, 솔로몬 브라더스 등이 모두 유대계의 소유이며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세계적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에도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위크 AP통신, UPI통신, MBC, ABC, CBS 방송 역시 유대계 인사가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과 정치, 경제를 장악한 유대계는 그야말로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며 선거와 여론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미국 유권자의 76%가 이스라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엔 유대계가 낙점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인데요. 부유한 나라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미국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 그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두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배후 미국까지 상대해야 하는 처지이며 때문에 대중의 인식 또한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이란을 앞선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과 이스라엘 중 군사적으로 어느 쪽이 우세할까요? 최근 BBC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토대로 양국의 군사력 비교 수치를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양측 모두 군사기밀이 많은
나라이며 공개한 자료 또한 많지 않아 국방력의 기준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꺼리튜브는 상기위 기관의 공식 정보 및 오슬로 평화연구소의 발표 자료, 그 외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최신과 최선의 추정치를 계산, 양국의 전쟁 능력치 국방력을 가늠해봤습니다. 2022에서 2023년 기준 이란의 국방 예산은 약 74억 달러, 하나 10조 2천억 원인 반면 같은 기간 이스라엘의 국방 예산은 약 190억 달러로 이스라엘이 2배 이상 높은데요. 한 해 국방 예산으로 60조 원을 쓰는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미비한 수준이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이스라엘이 이란보다 국방비를 더 쓰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경제 생산량에 척도라할 수 있는 국내 총생산 GDP가 이스라엘은 5,250억 달러, 이란이 4,130억 달러로 이스라엘이 근소한 우위지만 실제 이란은 산유국으로 지표에 잡히지 않는 막대한 양의 원유를 중국을 포함 제3세계에 수출하여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란 역시 전쟁 자금, 즉 실탄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이스라엘 4%, 이란 2%로 2배에 달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전쟁에 대한 대비는 이란보다 이스라엘이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ISS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역시 이런 점을 드러나지 않은 군사력을 포함 전면전에서 이스라엘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과 추정일 뿐 실제 보유한 군사력에선 이란이 이스라엘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국가로 인구는 1,000만 명의 이스라엘에 비해 약 10배 더 많고 현역 군인의 수도 60만 명 대 17만 명으로 4배나 많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핵심 전력은 당연히 미사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도에서 알 수 있듯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약 21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거리가 지금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이 무수히 많은 갈등과 반목에서도 공식적인 전쟁 기록이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무기는 미사일이며 실제로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1980년부터 1988년까지 벌어진 이라크와의 전쟁 이후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개발, 자체적으로 단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 무인기를 개발했는데요. 과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발사한 미사일 또한 이란제였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케네스 맥켄지 장군은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수가 2022년 기준 3,000기 이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서방이 가장 민감해하는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에 다다랐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장에 대해 미국 측은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어느 정도 막아줄 것으로 보이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력 열세를 한 번에 극복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라는 점과 이란이 핵보유 의심 국가란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중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국가로 취급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스라엘 역시 외국으로 미사일을 수출할 만큼 미사일 강국이지만 이스라엘보다 10배 이상 넓은 국토에 지하 비밀 미사일 기지를 구축한 이란에 비견될 정도는 아닙니다. 공군 전력에선 그나마 이스라엘이 우위를 보이는데요. 이는 국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이스라엘의 특성 때문입니다. 즉 방어가 아닌 선제 공격으로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사실상 이스라엘군은 공군의 예산 대부분을 쏟아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전투기는 340대로 전투기의 몇몇만 봐도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F-15, 스텔스 전투기인 F-35 등 최신의 전투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차례의 전쟁으로 입증되었듯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장점은 공군력과 유도무기에 있다며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스라엘이 먼저 석유시설을 포함 이란 내 주요 목표물을 공습하리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지만 과거에도 이란군의 고위 인사가 공습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지난달 시리아 소재 이란 영사관 건물 폭격도 이 같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약 32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F4, F5, F14 등 도입 연도가 1960년대까지 올라가는 노후된 기종이 다수이며 또 미국의 제재로 이 중 극소수의 전투기만 정상 작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얕볼 수만은 없는 것이 중동 국가 중 실전 경험을 가진 몇 안 되는 공군이며 8년간 이어진 이라크와의 전쟁으로 중동에서 가장 많은 베테랑 파일럿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후화와 비전투 손실, 가동률 저하로 이스라엘 공군의 적수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적으로 봤을 때 세계 9위의 공군력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군사적 파괴력을 제외하고 방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이언돔과 이스라엘형 사드라 할 수 있는 에로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이스라엘의 압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국방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국방부사나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기구는 지난 13일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무인기를 대부분 파괴했다며 자신들의 방공 시스템을 세계 최고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자신하는 분야도 있는데 바로 사이버 공격입니다. 현재 이란군은 정식으로 사이버전 부대를 운영 중이며 방어보다는 공격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전력을 개발해 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 산하 국가사이버안보부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스라엘 전 분야에 걸쳐 최소 3배 정도 사이버 공격 강도가 높아졌다라며 총 3,380건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양국이 멸망을 가정하지 않는 이상 핵의 사용 가능성은 무의미하겠지만 파멸적 성향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행태를 봤을 때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아직 핵무기 제조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 핵시설을 이용 핵무기를 제조하려 한다는 의혹을 항상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전국토에 걸쳐 만들어 놓은 방대한 지하미사일 기지를 봤을 때 핵보유 유무에 대해선 누구도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그동안 대부분 이란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스라엘의 보복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전술의 뜻 서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육군이나 해군이 직접 맞붙진 않을 것이며 이란은 미사일, 이스라엘은 전투기로 양측이 모두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란의 경우 지난 13일 공격에서도 증명됐듯이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란을 직접 공습하기 위해선 시리아와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등 다른 나라의 영공을 침범해야 하므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또 전쟁은 두 나라의 내부적인 문제, 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사 중엔 전쟁을 원하는 이들이 있으며 이들은 이스라엘 의회와 내각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 역시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이란 카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국민 70% 가까이가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반대하고 있으며 확전되었을 때 벌어지는 중동 내 이스라엘의 입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양상이 좀 더 과격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이란 내부에 숙련된 비밀정보원을 침투시켜 왔으며 이들을 통해 이란의 주요 인사들을 암살해 왔습니다. 이란 역시 대리 세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듯 모든 전쟁은 국민이 원해서가 아닌 정치 세력의 필요 때문에 벌어져 왔는데요. 어떤 정치 세력도 확전을 희망하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이 비대칭 전력과 지상군을 투입하는 전쟁으로 확전된다면 그것은 정치 세력이 이득을 얻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